고요. 이번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말입니다. 오늘의 말의 주인공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입니다. 덕분에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습니다. 제가 이 안종범 전 수석 목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최순실 씨 모녀 그 성형을 많이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김영재 의사 있죠. 세월호 김영재. 참사 당일 박근혜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혹시 시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동안에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프리패스해서 들어갔다. 특히 부부가 그 부인이 박채윤이라는 YJ콥스 대표인데 그 여자와 안종범 전 수석 당시 수석과의 통화를 했던 것이 녹음이 됐는데 거기에 안종범 수석이 그 박채윤 씨에게 한 얘기입니다. 선물 고맙게 받았다. 아내가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점수 많이 땄다. 이런 내용으로 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김영재 의원의 부인인 박채윤 대표와의 전화 통화. 이 내용은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서 시민사회부의 김정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녹취록, 음성 파일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콥스 메디칼이요. 아부다비 그때 갔던 통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제가 수석님 한번 모시고 싶어서.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참 고맙다고 말하는 게 진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애처갈까요? 근데 제가 애처가라서 좀 아는데요. 진정한 애처가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진짜 애처가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가방을 사주는 남자. 그런 사람이 애처가죠. 예. 서 교수님 오늘 그 말씀 거의 어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애처가는 부인을 놔두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 예.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한다.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 안 수석이 먼저 가방 선물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확인이 됐나요? 글쎄 아직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뭐 일부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뭐 특검에서 완전히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뭐 지켜는 봐야 되는데 안종범 수석의 가방을 먼저 요구해서 박채원 대표가 가방을 줬건 아니면 박채원 대표가 수석님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라고 해서 줬건 간에 어쨌든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죄나 형량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뭐 특검이 박채원 대표를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박채원 대표 분명히 영장실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냥 호의로 준 선물이지 대가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호의로 준 선물이에요. 대가성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 100% 뻔한데 과연 그 대가성을 특검이 입증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또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이 이 보도를 보고 어떤 감정일까 이런 생각도 또 갑자기 드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과 박채윤 대표의 통화 내용 계속해서 더 들어보시죠. 추석 전에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근데 사모님도요.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로텔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예, 언제쯤 괜찮으세요? 우리 와이프는 시간을 낼 수 있는데 제가 이 매일 몸에 추석 직후에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후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희야 뭐 언제든지. 예. 그러면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지나서 받으신다고요? 네. 추석이 지나도 선물은 받을게요. 김태현 변호사? 원래요. 결과적으로 뇌물이나 어떤 선물을 받더라도 의례적인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요. 추석 전에 드려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넣어주세요. 안 받아도 돼요. 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태로 전해드려야죠. 뭐, 추석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러시든지, 이런 식의 한두 번 정도 거절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덥석 추석 지나고 받아도 되는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글쎄, 안종범 수석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죄물에
눈이 멀은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정말 부적절한 아마 오래 어록에 남을 만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채윤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을 했다면서요? 김태현 변호사가 알기에는? 예,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저기 그 대화 내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때 아부다비에서 봤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결국 김영재 원장의 특혜는 뭐냐면 김영재 원장의 그 실로 리프팅의 그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을 만드는 회사, 그 YJ 제이콥스라는 회사를 부인인 박채윤 씨가 대표로 있는데 그 회사의 어떤 중국 수출, 중동 수출 여기에 청와대와 안종범 수석이 발을 뻗고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이 사건 초기부터 있었거든요. 결국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대통령 해외 순방에 또 따라가서 지금 보시는 저 장면, 저기 나오는 저 화장품이 바로 그 YJ 제이콥스에서 만든 화장품입니다. 저게 경제사절단과의 일행에 포함돼서 항상 대통령과 동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생기는 거고 그거의 대가가 저 선물 아니냐. 이렇게 특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한류 행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채윤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통령님의 피부가 제일 좋으세요. 저희는 저때 저 모습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전혀 그 내막을 몰랐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채윤 대표가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안종범 수석이랑 그때 김영재 나와가지고요. 김영재 의사가 나와가지고 프리패스로 몇 번이나 다녔느냐 그랬더니 5번 정도 된다. 그래서 누구랑 갔냐 그랬더니 아내랑도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검찰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검찰 이규철 특검보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1일날 사전 구속영장이 박채윤 씨에게 청구가 됐고요.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뇌물 공여. 예. 안종범 전 수석이 공직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을 하기 어려운데 핸드백의 명품 가방이라든가 그리고 의료 여러 가지 시술 혜택이라든가 이런 선물들을 다 합치면 수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박채윤, 김영재, 최순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느 시점에 다 개명을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안종범 수석이 먼저 요구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어느 방송에서 YJ콥스 직원을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도 억울하다. 안종범 수석이 당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 전용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전용기 타다 보면은 면세점을 잘 못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면세점도 들러서 뭘 사다 줘야 되는데 못 사다 주니까 좀 챙겨줘라 라고 먼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 선물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특검도 받듯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면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채윤 대표의 뭔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뒤를 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통화 내용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때 더운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뭐 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연락 서로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다시 와서. 예. 저희가 또 그거 답변한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그쪽으로 연락이 가나 보죠? 아니요. 누구하고 컨택하면 좋겠는지 거기 모바달라 그쪽 헬스케어 그쪽 사람이 이야기를 이메일 편지가 왔길래 그래서 우리 동생분하고 하라고 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 교수님 들으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대화가. 제가 이제 그동안 법 없이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일반인인데요. 그런 제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뒷거래가 있는 거고 뇌물을 주고받고 이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이제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 비선 의사의 부인 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그동안 왜 안 좋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임관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특검 브리핑에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뇌물이라고 하는 금품 또는 향응 이렇게 다 포함해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 생각하고 파악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어제 전에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시민사회부의 김정우 기자와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나머지 사항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사회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여쭙고 싶은데, 기자가 취재원을 밝히는 건 또, 보나마나 여쭤봐도 대답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취재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김영재 원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쯤입니다.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곳을 자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실제로 이들 부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비밀리에 동행을 했고, 그리고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 면세점에 입점하는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영재 원장에 이어 박채윤 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까지 벌였는데, 근데 취재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른바 의료농단의 핵심 인물이 김 원장이 아닌 이제 부인인 박채윤 씨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은 박 씨가 최순실 씨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친분을 쌓으면서 청와대를 등에 업게 됐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런 증언에 이어서 박 씨가 적어도 5차례 정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취재의 초점을 박 씨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두 사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식사를 한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박 대표가 적어도 5차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대목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 청와대 수석과 한 화장품 회사 대표 사이의 통화, 이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았고 이 지금 녹취록이 언제쯤 녹취가 된 건지 언제쯤 통화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음은 이제 박채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간 이뤄진 첫 번째 전화 통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지난 2015년 3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후인데요. 안 전 수석은 YJ콥스 메디칼 대표라는 직함을 듣고 바로 박 씨가 누구인지를 알아챕니다. 그만큼 박 씨에 대해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박 씨는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선물을 줬고 그리고 안 전 수석은 전화통화에서 거듭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덕분에 아내에게 점수를 땄다고까지 말하는데요. 다른 선물을 준다는 박 씨의 말에 대해서도 언제든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박 씨가 선물을 건네며 전화를 건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부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박 씨가 안 전 수석에게 일종의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 단독 보도가 나가자마자 특검이 박채윤 대표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정도로 파장 있는 보도를 한 시민사회부 김정우 기자와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해, 징역 30년, 위치 추적 20년. 이 내용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임광희 기자? 네, 오늘 재판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작년 7월 달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층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가 바로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CCTV인데요. 21층에 사는 부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부부들은 60대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은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요. 이게 층간소음에서 발단이 됐던 겁니다. 1년 전에 21층에 이사를 온 노부부는 아들 부부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살던 20층의 30대 남자가 너무 시끄럽다 하고 자꾸 쫓아 올라왔죠. 그래서
이 노부부는 자꾸 그러니까 식탁 의자에다가 우리 그 테니스공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면은 소리 안 나라고.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기 청소기도 돌리질 못하고 걸레질만 했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별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층간소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착각이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다고 했는데 좀 아무튼 양쪽이 굉장히 힘든데 특히 놀라운 일은 이 집을 방문을 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걸 몰래 들어가려고 복도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녹화해서 보니까 이 가족들이 들어갈 때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걸 번호를 누르는 거를 다시 플레이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걸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 정말 층간소음이 심각하긴 한데 이거는 완전히 작정하고 들어가서 흉기를 휘두른 것 같은데 재판부가 징역 30년 선고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형을 선고된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재판부가 이제 집중했던 것은 살인의 동기인데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층간소음이 있었느냐 이렇게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가 거주했다.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구조적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못 참을 정도의 심한 층간소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했던 살인의 동기조차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 물론 뭐 층간소음 발생했다고 해서 형량을 낮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인 동기에 있어서도 거짓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4개월 전부터 미리 흉기를 준비를 했고 집 번호도 미리 몰래 알아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굉장히 이런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본인은 굉장히 불안했고 혼미한 상태였다.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요청을 이른바 했는데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런 조현병에 의해서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안구 건조증과 과민성 방광염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있었다라고 해서 당초 검찰은 무기를 구형을 했거든요. 무기징역. 근데 그걸 감안해서 20년 징역으로 감형시켜준 겁니다. 징역 30년,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유치 추적 해줬다. 20년 이렇게 유치 추적 20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치료감호소본입니다. 치료감호소에서 이 피고인을 정신검사 해보니까 실제로 조현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있어서 심신미약으로 추정된다라는 결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조현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굉장히 치밀하게 한 거로 봐서 이 조현병 때문에 일어난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에 SBS 취재진이 직접 이웃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우리들이 한 거 봤었어요. 애들 집에서 없다 했더니 우리하고 들어가서 방탄 이렇게 열어보고 그런 거 봤었어요. 서 교수님, 사실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좀 이분 때문에 두렵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끔찍한 또 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A씨 부부가 아니라 뭐 다른 누가 거기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아마 희생양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것도 참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부터 아래층에 들릴까봐 굉장히 조심해서 걸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일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 공포 지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중형을 선고하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뭐 사회부에서 기사를 쓰고 이럴 때도 느끼는 거지만 층간소음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 이것 말고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느낌이 다시 듭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조심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례, 그 피의자에게 상당히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